과학의 진실과 오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 교재 3장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수업에서 로마 바티칸 성당 안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주제로 저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3장에서도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알렉산더 모자이크라는 작품입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과학사의 중심 이동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알렉산더의 이 전쟁을 통하여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의 중심지가 이제 알렉산더라는 그런 페르시아 지역으로 또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모자이크라는 작품은 현재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있는 국립고고미술관 안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수수 전투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교재 3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도 찬란한 그리스 문명 전도자의 임무를 알렉산더에게 부여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하였던 것처럼 플라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지만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플라톤이 이제 사망을 하자 이 아카데미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플라톤의 조카에게 그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리스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의 개인 스승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그리스의 학문과 또 여러 전술들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재 35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당시 마게도니아가 그리스를 장악하고 동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인 무기와 전술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하였던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인 알렉산더에게 이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소개하고 가르쳤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를 저자인 호메로스는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장님이 여러 사회에 소외되어지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대의 장님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고 또 많은 한계점이 되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메로스는 자신이 장님이었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명작으로 남은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화한다라고 하면 어떤 큰 군대와 또 강력한 군대와도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교재 35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로부터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의 갈등들이 확산되어져서 제국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런 도시를 그 제국의 여러 곳에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문화로 이렇게 건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이 제국 안에 11군데나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이집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교재 3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일찍 죽게 되어서 헬레니즘 문화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재 3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기원전 280년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무세이온이라는 최초의 전문 학문 연구기관을 설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37페이지 12번째 줄에 보면 에우클레이테스는 기하 원론이라는 책을 써서 나일강의 범람으로 다툼이 되고 있는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교재 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에우클레이테스는 기하 원론에서 공리, 공존, 또 정의라는 단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공리는 기하학에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증명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자명한 진리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또 공주는 공이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와 똑같이 증명 불가능한 명제이지만 공리처럼 자명함을 지니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정의는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재 38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에오클라이테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 원론을 통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기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묻자 왕에게 그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에오클레이테스가 지은 기하학 원론은 선교사 마티오 리치가 기하 원란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였고 이 번역된 책이 지금 규장각 우리나라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하 원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19세기 지리학자인 김종호가 대동 여지도를 그릴 때에 바로 이 기하 원론을 참고하여서 오늘날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우리나라의 지도를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하학이 나일강의 범람을 잃어버린 그런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중국으로 또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대동 여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하 원본이라는 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김종호가 그린 대동 여지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39페이지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에라토스테네스는 그 당시에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의 둘레를 재는 그 원리는 비례를 이용하여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5천 스타디아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있는데 이곳에서 수직으로 나무 막대기를 세우게 되어지면 시에네에서 태양 광선이 일직선이 되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도의 그림자가 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7.2대 360도 전체는 5촌 스타디아 대 전체 지구의 둘레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7.2로 나누게 되어지면 오늘날의 1스타디온이 157.5m인 것을 감안하게 되어지면 지구 둘레가 39만 3,700 39만 3,700km 정도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375km 정도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 둘레인 4만 킬로에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장. 네, 찾았어요. 네, 우리 이제 자신의 학번하고 이름 소개하고 간단하게 발표할까요? 저는 20235334 최유라고요. 제가 찾은 과학의 오류는 산에 올라갈 때 근육통이 생긴다라는 맞는데 말인데, 우리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 쓰는 이제 근육이나 또 이런 것 때문에 근육통이 이제 생기고 많이 힘들곤 하죠. 네, 그런데 뭐가 잘못됐지요? 근데 그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는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생긴다고 합니다. 어, 아, 내려갈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올라갈 때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뭐 숨이 그냥 턱까지 차고 내려올 때는 뭐 암만 험한 길이라도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 근육 섬유가 격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라 제어기로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 어, 그때 그럴 경우에 근육 섬유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근육통이 더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육통이라는 것은 우리 근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근육이 손상이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등산을 할 때에 힘을 받을 때에는 근육이 그렇게 뭐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어지지 않는데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근육이 제어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 훨씬 더 쉽게 근육이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게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근육통의 대부분은 등산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올 때에 근육의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근육통을 앓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육통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에 신경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에 근육에 무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또 이런 그런 만약에 산이 가파른 이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만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완만한 쪽으로 올라가서 그다음에 급한 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반장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등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파른 길을 빠른 길로 올라가서 올라가고 내려올 완만한 때는 길로 좀 내려오는 완만한 게 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근육의 손상을 줄이는 것이 근육통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등산을 거꾸로 했나요? 예, 처음에 올라갈 때는 좀 완만한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좀 급한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지름길로 내려오곤 했는데 제가 잘못된 등산 방법을 갖고 있었네. 한번 해보고 정말 근육통이 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서 좀 다음 시간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그 발표를 가장 먼저 한 학생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발표한 사람 어울리는 학생이 누굴까요? 우리 가장 먼저 발표한 학생 마이크 좀 열어줄까요?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 임지민 학생? 임지민 네, 학생. 네, 네. 임지민 학생 자기 전공하고 자기 이름 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임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임지민 학생은 관광학부의 항공 서비스 학과이면 이제 이런 여객 승무원으로 이렇게 나중에 취업이 되어지는 건가요? 네, 제 꿈은 항공객실 승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임지민 학생이 어, 그 구체적으로 이제 졸업 후에 진로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지민 학생이 조사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학우들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천동설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네. 천동설은 천문학에서 우주의 중심인 지구를 주위로 천체가 운동을 한다는 이론인데요. 네, 우리가 천동설은 그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동설은 이제 그 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과학 이제 대표적으로 천동설, 지동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네,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현대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중심은 따로 없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천체들이 운동한다고 요즘은 그렇게 발표가 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우주에서 태양계라는 것도 은하계의 한 부분이고 또 은하계도 전체 우주에 보면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돈다는 것도 이게 어폐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돈다라는 것도 이 은하계라든지 아니면 전체 우주로 본다라고 하면 너무 그 어이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네, 우주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천체가 움직인다든지 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천동설이나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한 지동설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네, 아, 네. 우리가 이 태양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하계 안에 이 태양계가 수억만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우주 안에는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지민 학생이 서비스 관광학부인데도 이 과학에 대해서는 되게 좀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 천동설, 지동설이 모두 다 이렇게 우주에 보면 이렇게 마땅한 기준점이 되어질 수가 없다. 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우리 임지민 학생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다음 학생 중에서 이 발표한 내용보다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더 엄청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소개해 줄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구글 미트 창에
자기 조사한 거, 이거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 하는 분 있으면 좀 남겨주기 바랍니다. 우리 임지민 학생, 그 다음에 우리 최유라 학생, 또 자신이 조사한 거 친구들하고 꼭 좀 알려서 이런 잘못된 상식으로 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누가 조금 발표를 해볼까요? 우리 부반장, 네, 네, 우리 한기쁨 학생은 이제 과제 어떻게 수행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찾고 있나요? 수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기쁨 학생이 네. 조사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과학의 상식이 무엇인지 또 상식의 오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 이름하고 한 번 더 소개하고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교수님, 제가 이거 4개를 올렸는데요. 2개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아니야, 2개만 해도 가장 될까요? 이제 자신 있는 걸로 네, 발표하면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범학부 특수교육과 학번은 2022-3173입니다. 네, 한기쁨 학생. 네. 저는 과학의 허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학계 재정 부족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과학에 관련해서 학계에 관한 논문 같은 걸 낼 때, 굉장히 그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재정 지원마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그게 과학의 첫 번째 허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출판된 논문의 빈약한 연구 설계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자료를 과장되게 해서 출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가설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과장돼서 정확하지 않은 설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어떤 이제 자료를 조사할 때에 가장 많이 이제 신뢰하는 게 이제 신문 기사. 그다음에 이제 더 신문 기사보다도 더 신뢰를 갖는 것은 전문 학술지에 기재되어진 그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거의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냥 한 개인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우주 연구 회의에서 발표한 이제 그런 책자로 발표된 자료라고 하면 이미 검증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그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기쁨 학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우리 과학의 발전과 또 이런 연구 지원을 위해서 많이 이런 재정을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연구 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연구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 이런 빈약한 재정 때문에 어떤 충분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또 허점이 있는 그런 그 연구 논문들이 이런 또 출판되어지고 또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조작을 하거나 또 데이터를 또 이런 조작을 하는 또 아니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이렇게 출판해서 실적만 쌓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기쁨 학생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한기쁨 학생이 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저도 어떤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학술 자료는 뭐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용을 하곤 했는데 이게 또 이런 그 조직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체계적인 허점들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술지에 실린 또 기사 내용이라고 해도 뭐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검증해봐야 되고 또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한지민 학생이 한기쁨 학생이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 한번 발표하고 마칠까요? 내가 조사한 내용들 모두가 잘못 알고 있을 것 같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면 누가 좀 발표를 해줄까요? 네,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임지민 학생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 그러면 맨 마지막에 올린 우리 권수화 학생 있으면 우리 마이크 좀 열어줄까요? 네, 네, 우리 권수화 학생 자신 전공하고 이름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오늘 조사 내용을 우리 학우들한테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 권수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권수화 학생, 우리 학우들에게 알려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과학의 오류, 또 상식의 오류는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조사한 거는 뼈는 칼슘으로만 튼튼하게 네, 된다는 게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 중에서도 칼슘을 강한 우유를 먹고 또 이 멸치 같은 칼슘이 많은 그런 것을 섭취를 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칼슘 우유라든지 그 멸치 같은 거를 자주 먹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요? 칼슘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뼈가 튼튼해지려면 단백질도 많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단백질에 그 뼈랑 근육이 연결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해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아서 우리가 콘크리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모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주 원료는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인데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서 이 시멘트와 함께 했을 때의 강도가 이제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칼슘, 즉 시멘으로만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권수화 학생? 무너져요. 네. 시멘트로만 지으면 우리가 생각할 땐 튼튼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래라든지 자갈을 넣지 않으면 오히려 강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높은 건물을 세웠을 때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슘만 섭취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시멘트로만 지은 몸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에는 주 원료인 이제 그 시멘트, 자갈, 그다음 모래 이렇게 배합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칼슘하고 단백질이라든지 또 다른 무기 영양소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지만 이 뼈라든지 또 여러 조직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권수 학생, 네. 네, 권수 학생,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좀 알려주셔서 이제 수학생의 어머님 정도 또 아버님 정도 되어지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뼈가 점점 약해지는 시기인데 칼슘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또 여러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해야지만 뼈가 튼튼해지고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 칼슘만 이렇게 복용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겠네요. 네. 네, 저도 수아 부모님까지의 나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칼슘뿐만 아니라 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수 학생이 또 우리의 또 이렇게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좋은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워밍업으로 간단한 이제 리서치를 통하여서 과학의 진실과 오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다시 정리해서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토론실에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장으로 수고한 우리